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걷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입니다. 저자는 나가오 가즈히로, 출판사는 지상사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나가오 가즈히로, 의학 박사이다. 1958년 가가와현 출생, 1984년 도쿄 의과대학교 졸업. 주요 저서로는 병의 90%는 걷기만 해도 낫는다가 있습니다. 나는 의사로서 몇천 명 이상의 치매 환자들과 치매 예비군 환자들을 진료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치매는 예방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치매는 나이 때문이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 치매 예방을 반쯤 포기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사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확실히 누구든 나이를 먹으면 인지 기능이 저하됩니다. 하지만 치매에 이르는 것을 예방할 수는 있습니다. 치매에 걸리지 않고 적어도 예비군인 상태로 인생을 끝낼 수가 있는 것이죠. 나는 모임과 골프 등에서 치매에 걸리지 않은 건강한 초고령자들을 만나왔습니다. 나보다 기억력이 좋아 보이는 90살 이상의 초고령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초고령자가 되어도 건강하고 인지기능이 떨어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습관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모두 자주 걷는다는 점이었습니다. 한편 내가 진료해온 치매 환자들은 그다지 걷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매일 걷는 습관을 기르기만 해도 치매를 비롯한 생활습관병 대다수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걷기라고 해도 긴 거리를 빠르게 걸을 필요는 없으며 틈새 시간에 수시로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건강한 고령자들이 골프장에 많이 있는 한편 나이를 먹으면서 프레일티라는, 즉 노쇠 상태가 되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프레일티란 근육량이 감소하고 근력이 저하돼서 몸 전체가 불안정해진 상태를 가리킵니다. 건강한 상태와 간병이 필요한 상태의 사이로 언제 간병이 필요해져도 이상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프레일티가 되었을 때 서 있거나 걷는 것이 불안합니다. 지팡이를 짚고 걷는 사람의 대다수는 프레일티라고 봐도 좋을 것입니다. 프레일티가 된 많은 고령자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대부분 젊었을 때부터 걷는 습관이 없었습니다. 운동도 하지 않으며 그다지 걷지도 않았기 때문에 근력이 저하되었던 것이죠. 걷기는 다리만 사용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전신을 사용하는 운동입니다. 걸을 때는 팔을 흔들고 머리를 움직입니다. 또한 머리를 지탱하기 위해 목 근육도 움직입니다. 따라서 자주 걷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전신 운동을 하고 있는 것에 반해 그다지 걷지 않는 사람이나 일일 걸음수가 3,000보 이하인 사람은 전신의 근육을 움직일 기회가 적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몸 전체의 근력이 저하되기 쉽습니다. 근력이 저하되면 몸의 안정성이 저하되며 자세가 나빠집니다. 보폭이 좁아지고 걸음 속도가 느려집니다. 또한 넘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작은 계단이나 집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골절이 되어 장기 입원과 간병이 필요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력이 저하되면 걷기 싫어지고 점점 걷지 않게 되어 근력이 더 저하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걷지 않는 사람은 인지 기능도 면역력도 떨어지기 쉽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 자숙한 뒤에 걷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평소에 그다지 걷지 않는 사람들은 근력이 저하될 뿐 아니라 인지 기능도 저하되기 쉽습니다. 가벼운 유산소 운동 중 하나인 수시로 걷기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뇌의 인지 기능을 비롯해 다양한 기능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운동입니다. 근육에 명령하는 것은 뇌입니다. 또한 보행 시의 상황 판단에서는 다양한 인지 기능이 필요합니다. 집에서 밖으로 나가 걸을 때는 지나가는 다른 보행자들을 피하고 자전거를 피하고 자동차를 주의하면서 걸어야 합니다. 신호나 노면 상황을 살펴보고 다양한 판단을 해야 합니다. 뇌 속에서는 항상 많은 정보를 처리해야 되고 밖을 걷기만 해도 사실 많은 뇌의 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 근육이 약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뇌를 사용하지 않으면 인지 기능이 떨어집니다. 집안에서 텔레비전만 봐서는 뇌를 그다지 많이 쓸 수 없습니다. 집안에 갇혀서 밖으로 나가 걷지 않는 사람은 인지 기능이 떨어져 치매 예비군이나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걷는 습관이 없는 사람은 근력과 인지 기능이 저하될 뿐 아니라 면역력도 저하됩니다. 걷지 않으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도 저하되고 맙니다. 누구나 원래 몸에 갖춰진 기본적인 자연 면역이 저하되면 전염병뿐만 아니라 암이나 치매 등 온갖 영역의 병에 걸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인간이 살아가려면 에너지를 만드는 영양과 산소가 필요합니다. 영양은 식사를 신경 쓰면 3대 영양소를 균형 좋게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대기 중에 약 21%가 산소이니 호흡만 하면 산소는 체내에 들어옵니다. 산소를 잔뜩 들이마시려면 밖으로 나가서 수풀에 많은 공원 등에서 크게 호흡하며 천천히 걸으면 됩니다. 원래 의료의 기본은 영양과 걷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두 가지만으로는 부족할 때만 기간 한정으로 최소한의 약을 처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의료는 약 처방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4가지 종류의 치매약이 보험에 적용되고 있으며 항치매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도네페질, 갈란타민, 메만틴, 리바스티그리민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치매에는 이러한 약 사용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트콜린이라는 화학물질을 증강시키는 약입니다. 치매를 치료하는 약이 아니라 치매가 진행되는 속도를 늦춰준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용하지 않길 바라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부작용이 너무 심하다는 점이죠. 인호성, 즉 화를 잘 내는 성급한 성격이 높아지게 되는데 말하자면 쉽게 화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약 때문에 폭력을 행사하거나 폭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행장애, 파킨슨병에 걸릴 위험이 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식욕부진으로 체중이 줄어들었다는 점입니다. 네 번째는 심장에 대한 영향입니다. 치명적인 부정맥을 유발하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하루를 생활하며 자율신경의 2가지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에 활동할 때는 교감신경이 우위이며 밤에 잠을 잘 때는 부교감신경이 우위가 되어야만 수면의 질이 좋아집니다. 걷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낮 동안에 잘 걷기 때문에 기분 좋게 피곤해져 밤에 잠을 잘 잡니다. 낮 동안에 지속해서 교감신경이 흥분된 상태여도 밤에는 편안한 부교감신경이 우위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교감신경이 우위인 시간대가 길어지면
변비가 개선됩니다. 이처럼 걷는 습관을 잘 들인 생활을 지속하면 자율신경의 균형이 좋아집니다. 그다지 걷지 않는 사람에게는 완전히 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변비로 소화기 내과의 진료를 받으면 걷는 습관과 식습관을 묻지도 않고 변비약을 처방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걷지 않는 사람은 햇볕을 쬐지 않으므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잘 분비되지 않으며 적당한 피로감도 얻을 수가 있어서 수면의 양도 질도 떨어집니다. 잠이 잘 오지 않아서 근처에 있는 병원에 가면 수면제를 처방받기 쉽습니다. 그런데 자주 걷는 습관만 들이면 이 점을 확실히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변비로 고민하고 있다면 걷기가 제일입니다. 걸으면 자율신경의 기능이 조정되며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변비가 완화됩니다. 뇌 속의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진 상태가 바로 치매입니다. 치매인 사람에게는 공복을 참지 못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인슐린이 있어도 잘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뇌세포에 조금이라도 포도당이 떨어지면 포도당을 갈망하게 됩니다. 알기 쉽게 이야기하자면 마치 각성제에 의존증인 사람이 각성제를 끊는 것처럼 포도당을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척 건강한 사람은 식사할 때 포만감을 느끼며 먹은 음식이 소화되고 흡수된 후에 차츰 공복이 됩니다. 그리고 잠시 공복 상태가 지속되어도 다음 식사까지는 공복 상태를 참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치매나 치매 경향이 있는 사람은 잠시라도 공복 상태가 되어 혈당치가 낮아지면 뇌가 포도당을 갈망합니다. 아무리 해도 뇌가 참을 수 없어 다음 식사 시간이 오기 전에 탄수화물 등을 먹고 마는 것이죠. 저녁 식사를 했는데도 배가 고파서 아침까지 참지 못하고 밤에 주먹밥 같은 음식을 먹게 되는 시기입니다. 치매가 심해지면 뇌세포 속에 포도당 부족이 더 두드러집니다. 밤에 몰래 먹는 사람도 많으며 밥통 안에 밥을 손으로 덥석 먹어버린 후 단기 기억 장애 때문에 본인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치매에는 뇌당뇨병, 제2의 당뇨병이라는 별명이 있는데 당뇨병은 치매에 걸릴 제일 큰 위험 요인입니다. 그러니 당뇨병의 예방은 치매 예방과 같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치매는 고령자의 병이라기보다는 청년층과 중장년층에 걸친 생활 습관의 결과입니다. 부모의 재산이 많아서 일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사람, 임대 수입이 많아서 일할 필요가 없는 사람, 전업주부로서 남편의 수입이 많아서 일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 등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풀타임으로 일하는 사람과 달리 매일 밖에 나갈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집안에서 과자를 먹으면서 온종일 텔레비전을 보기만 해도 생활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걷지 않으며 포도당 과잉인 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치매에는 제일 큰 위험입니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치매는 축복받은 사람일수록 걸릴 위험이 큰 병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단계에서는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합니다. 가족이 눈치챘다고 해도 치매라는 말 자체가 상대를 상처 입히기 때문에 말하기 어렵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남편이 당신 치매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부인이 화를 내며 싸우게 됩니다. 정년퇴직 이후에 할 일이 없으면 치매 위험이 커집니다. 하루 종일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햇볕도 쐬지 않고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 컴퓨터를 보기만 하는 사람은 확실히 인지 기능이 저하됩니다. 단맛 음식을 먹거나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며 외출하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나도 결코 예외는 아닙니다. 일이나 용건이 있어서 외출하는 날도 꽤 있지만 집안에서 뒹굴뒹굴 하는 시간이 인생에서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외출이 귀찮아질 때도 있어서 문득 이 상황이 계속되면 곤란해지겠는걸? 이라고 다시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70대가 되면 외출할 기회가 더 적어질까요? 조금 걱정됩니다. 나갈 곳이 없다라고 토로한 70대도 있었습니다. 더는 무언가에 힘쓸 의욕이 없다라고 말한 70대도 있었습니다. 외출의 빈도가 줄어들면 치매 위험이 커집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산책하는 습관을 추천합니다. 애초에 자외선은 비타민들을 활성화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비타민 D는 장관에서 칼슘을 흡수할 때 필요하며 부족하면 골다공증에 걸립니다. 햇볕은 뇌 속의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의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걷는 습관이 있어서 적당히 걷는 사람은 세로토닌 얼굴이 되어갑니다. 기미와 주름이 다소 있긴 하지만 세로토닌 얼굴이 더 활기가 있으며 인상도 젊습니다. 여성의 경우 나이 든 얼굴을 화장으로 커버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얼굴은 화장으로 커버할 수 있어도 목주름까지 숨길 순 없습니다. 걷지 않는 사람은 목의 노화가 나타납니다. 나는 환자를 진료할 때 목을 보면 어느 정도 걷는 사람인지를 제대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걷지 않는 사람은 목에 주름이 많으며 노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걷기 운동을 할 때는 머리를 제대로 지탱해야 하니 잘 걷지 않는 여자들은 머리의 피부나 경추로부터 노화하기 시작합니다. 미용을 위해서 가급적 밖에 나가지 말아야 한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미용을 위해 가급적 밖에 나가서 걷자라고 사고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물론 자외선이 강한 계절에는 적당한 자외선 방지를 해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 요즘에도 주위 사람들이 없는 바깥에서 마스크를 쓰는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걸을 때 산소가 부족할까봐 걱정스럽습니다. 더욱이 야외에서 걸을 때는 마스크를 벗고 산소를 듬뿍 마셔야 합니다. 야외에서도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급적 마스크를 쓰지 않는 편이 체력과 면역 시스템 유지에 유리합니다. 면역 단련이라는 개념을 말할 때 이야기했듯 독성이 낮은 바이러스라면 때때로 조금씩 흡수하는 편이 좋으며 바깥에 나가는 편이 정신적인 스트레스 완화의 관점에서도 좋을 것입니다. 외출 빈도가 낮은 사람에게는 면역을 단련할 기회가 없습니다. 밖을 걸으면 몇 사람과 스쳐 지나가면서 극히 소량의 다양한 약독 바이러스를 접할 기회가 늘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면역 단련이 된다고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버스나 전철을 타는 것도 인파 사이를 걷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걸으면 폐렴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면역 단련으로 면역이 상승하는 것은 물론 걷게 되면 호흡근과 심폐기능도 단련됩니다. 심폐기능이 강화되면 가래를 잘 뱉을 수 있게 돼서 폐렴에 잘 걸리지 않게 됩니다. 중년 이후의 러닝은 위험합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며 러닝을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에 러닝 같은 과도한 운동을 하면 부상을 입거나 최악의 경우
돌연사 등으로 생명이 단축될 위험이 있으니 추천하진 않습니다. 러닝은 착지 시에 무릎이나 발목 관절에 큰 부담을 줍니다. 체중이 60kg인 사람이 걸을 때 한쪽 발에 가해지는 부하는 60kg 정도이지만 뛸 때는 180kg 정도라고 합니다. 평소에 그다지 걷지 않는 중년은 발의 근육량이 떨어져 있을 테니 180kg의 부하가 더해지면 넘어지거나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걸을 때 무릎에 가해지는 부하는 가벼우며 걸으면 허벅지 앞쪽 근육이 단련됩니다. 과도한 운동은 생명을 단축시킵니다. 뛰는 것은 걷기와는 달리 심장이나 폐에도 매우 큰 부담을 줘서 호흡도 거칠어집니다.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마라톤 대회에서는 때때로 심폐정지자가 나와서 자동 체외식 세동기로 소생시키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면서까지 뛰어야 하는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걷기 같은 적당한 유산소 운동은 유익합니다. 하지만 러닝 같은 과도한 유산소 운동을 하면 활성산소가 발생합니다. 활성산소란 산화작용이 높은 유해한 산소입니다. 활성산소가 늘어나면 세포가 삭아서 노화가 촉진됩니다. 걷기 같은 적당한 운동은 면역력을 강화시켜주지만 마라톤 같은 힘든 유산소 운동을 하면 활성산소가 과도하게 발생해 면역력이 저하됩니다. 중년 이후의 러닝은 운동을 통한 건강 효과에서도 몸에 대한 데미지가 더 클 것입니다. 중년은 적당한 유산소 운동을 매일 수시로 계속하는 편이 유익합니다. 걷기를 이동이라고 생각해보면 좋습니다. 걷기는 힘들어 보인다라고 생각해서 걷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걷기를 이동이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여행이든 영화든 쇼핑이든 통근이든 뭐든지 좋습니다. 이동하면 걷기가 동반됩니다. 걷지 않으면 갈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 싫어질 수도 있겠지만 볼일을 만들어 이동하면 자연스럽게 걷게 됩니다. 무리하게 거리를 하지 않아도 이동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일하는 사람은 외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철이나 버스를 타며 직장에서도 어느 정도 거리를 걷게 되죠. 문제는 일하지 않는 고령자입니다. 볼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출할 장소를 만들면 이동할 수밖에 없게 돼서 걸을 수가 있습니다. 볼일을 만드는 것이 걷기를 위한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볼일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다른 사람과 만나는 약속을 만든다. 회식에 참석한다. 쇼핑을 간다. 콘서트를 보러 간다. 피트니스 클럽에 간다. 골프를 치러 간다. 문화교실에 간다. 동호회에 가입한다. 이런 스케줄을 만들어 다른 사람과 만나는 약속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상생활에서 계단을 이용하기만 해도 훌륭한 근력 운동이 됩니다. 길거리와 지하철역, 회사, 집 등의 계단이 있는 곳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온 세상이 온통 트레이닝 센터입니다. 서울의 지하철역은 이렇게나 싶을 정도로 깊은 곳에 있으니 계단을 잘 이용하면서 근력 운동을 해보면 좋을 것입니다. 다만 비로 바닥이 젖었을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균형 있게 발을 닿지 않으면 넘어질 것입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 넘어지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무릎이 안 좋은 사람들은 모두 계단을 내려갈 때가 괴롭다, 내려갈 때가 무섭다라고 합니다.
내려갈 때는 천천히 내려가도록 해야 합니다. 필자가 추천하는 것은 하루 20분 걷기입니다. 20분은 숫자로 기준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의 기준으로 삼았을 뿐입니다. 20분을 고집할 필요는 전혀 없으며 10분이라도 상관없습니다. 틈새 시간이 있으면 수시로 걷기라는 습관이 있으면 몇 분이라도 괜찮습니다. 5분이라도 3분이라도 1분이라도 괜찮습니다. 1분이라도 괜찮습니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그렇게 짧은 시간이라도 괜찮은가요? 라고 꼭 되물어봅니다. 1분이라는 시간은 짧게 느껴지지만 꽤 긴 시간입니다. 1분 동안에는 꽤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24년 파리 올림픽의 남자 수영 100m 자유형 결승에서 금메달 리스트의 기록은 46초입니다. 시험 삼아 1분 동안 걸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분 동안 걸으면 꽤 긴 거리를 갈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80m 정도 간다고 알려져 있죠. 그러니 1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분명 꽤 긴 거리를 걷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기분 좋게 느끼는 속도로 걸으면 됩니다. 빨리 걷기를 권하는 경우가 있는데 걷는 속도는 그다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빨리 걷기를 권하는 경우가 있는데 걷는 속도는 그다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이 기분 좋게 느끼는 속도로 걷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기분 좋게 느끼는 속도로 걸으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속도가 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느리게 걷는 것은 꽤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죠. 만약 100m를 20분에 걸쳐 걸으십시오라고 한다면 꽤 힘들 것입니다. 1분 30초 정도 걸어갈 수 있는 거리를 20분에 걸쳐 걸으면 오히려 고통스러울 것이죠. 걷는 속도는 신경 쓰지 말고 편안한 속도로 즐겁게 걸어봅시다. 만선 신부전증이나 협심증 등 심장에 지병이 있는 사람은 빨리 걷기로 심박수가 올라가면 위험합니다. 심박수가 140이 넘어버리면 부정맥이나 협심증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심박수는 110 이하에서 유지하는 정도로 걷기를 바랍니다. 다만 심박수를 일일이 측정하면서 걸을 필요는 없습니다. 한 가지 기준을 세운다면 콧노래가 나올 정도이거나 옆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라면 심박수는 분명 110을 넘지 않을 것입니다. 편안하다고 느끼는 속도로 무리하지 않는 정도로 걷기를 바랍니다. 피곤해지면 속도를 늦추거나 휴식을 취해도 됩니다. 힘들어지면 그만두도록 해야 합니다. 걷는 습관이 생길 때까지는 시간이든 속도든 신경 쓰지 말고 걸어봅시다. 그리고 걷는 습관이 생기면 다음에는 자세를 신경 써봅시다. 등을 펴고 가슴을 내밀고 팔꿈치를 조금 굽히고 당기는 것을 의식하면서 걸어봅시다. 척추 스트레칭을 추천합니다. 가슴을 내밀고 걷는 방법 중 하나인데 가슴을 내민다기보다는 등에 더 의식을 두고 걷는 법이죠. 파리 컬렉션의 모델이 된 기분으로 등을 펴고 걷는 것입니다. 이 척추 스트레칭 워킹의 첫 번째 포인트는 아랫배를 밑으로 끌어올리듯 걷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정수리를 끈으로 당기고 있다고 생각하며 척추를 제대로 펴고 가볍게 가슴을 펴는 것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무릎을 가볍게 펴고 발끝을 들어 올려 발꿈치부터 착지하는 것입니다. 착지한 발꿈치 위에 재빠르게 허리를 올려놓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걷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입니다.
저자는 나가오 가즈히로, 출판사는 지상사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나가오 가즈히로, 의학 박사이다. 1958년 가가와현 출생, 1984년 도쿄 의과대학교 졸업. 주요 저서로는 병의 90%는 걷기만 해도 낫는다가 있습니다. 나는 의사로서 몇천 명 이상의 치매 환자들과 치매 예비군 환자들을 진료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치매는 예방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치매는 나이 때문이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 치매 예방을 반쯤 포기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사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확실히 누구든 나이를 먹으면 인지 기능이 저하됩니다. 하지만 치매에 이르는 것을 예방할 수는 있습니다. 치매에 걸리지 않고 적어도 예비군인 상태로 인생을 끝낼 수가 있는 것이죠. 나는 모임과 골프 등에서 치매에 걸리지 않은 건강한 초고령자들을 만나왔습니다. 나보다 기억력이 좋아 보이는 90살 이상의 초고령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초고령자가 되어도 건강하고 인지기능이 떨어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습관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모두 자주 걷는다는 점이었습니다. 한편 내가 진료해온 치매 환자들은 그다지 걷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매일 걷는 습관을 기르기만 해도 치매를 비롯한 생활습관병 대다수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걷기라고 해도 긴 거리를 빠르게 걸을 필요는 없으며 틈새 시간에 수시로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건강한 고령자들이 골프장에 많이 있는 한편 나이를 먹으면서 프레일티라는, 즉 노쇠 상태가 되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프레일티란 근육량이 감소하고 근력이 저하돼서 몸 전체가 불안정해진 상태를 가리킵니다. 건강한 상태와 간병이 필요한 상태의 사이로 언제 간병이 필요해져도 이상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프레일티가 되었을 때 서 있거나 걷는 것이 불안합니다. 지팡이를 짚고 걷는 사람의 대다수는 프레일티라고 봐도 좋을 것입니다. 프레일티가 된 많은 고령자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대부분 젊었을 때부터 걷는 습관이 없었습니다. 운동도 하지 않으며 그다지 걷지도 않았기 때문에 근력이 저하되었던 것이죠. 걷기는 다리만 사용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전신을 사용하는 운동입니다. 걸을 때는 팔을 흔들고 머리를 움직입니다. 또한 머리를 지탱하기 위해 목 근육도 움직입니다. 따라서 자주 걷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전신 운동을 하고 있는 것에 반해 그다지 걷지 않는 사람이나 일일 걸음수가 3,000보 이하인 사람은 전신의 근육을 움직일 기회가 적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몸 전체의 근력이 저하되기 쉽습니다. 근력이 저하되면 몸의 안정성이 저하되며 자세가 나빠집니다. 보폭이 좁아지고 걸음 속도가 느려집니다. 또한 넘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작은 계단이나 집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골절이 되어 장기 입원과 간병이 필요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력이 저하되면 걷기 싫어지고 점점 걷지 않게 되어 근력이 더 저하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걷지 않는 사람은 인지 기능도 면역력도 떨어지기 쉽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 자숙한 뒤에 걷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평소에 그다지 걷지 않는 사람들은 근력이 저하될 뿐 아니라 인지 기능도 저하되기 쉽습니다.
가벼운 유산소 운동 중 하나인 수시로 걷기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뇌의 인지 기능을 비롯해 다양한 기능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운동입니다. 근육에 명령하는 것은 뇌입니다. 또한 보행 시의 상황 판단에서는 다양한 인지 기능이 필요합니다. 집에서 밖으로 나가 걸을 때는 지나가는 다른 보행자들을 피하고 자전거를 피하고 자동차를 주의하면서 걸어야 합니다. 신호나 노면 상황을 살펴보고 다양한 판단을 해야 합니다. 뇌 속에서는 항상 많은 정보를 처리해야 되고 밖을 걷기만 해도 사실 많은 뇌의 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 근육이 약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뇌를 사용하지 않으면 인지 기능이 떨어집니다. 집안에서 텔레비전만 봐서는 뇌를 그다지 많이 쓸 수 없습니다. 집안에 갇혀서 밖으로 나가 걷지 않는 사람은 인지 기능이 떨어져 치매 예비군이나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걷는 습관이 없는 사람은 근력과 인지 기능이 저하될 뿐 아니라 면역력도 저하됩니다. 걷지 않으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도 저하되고 맙니다. 누구나 원래 몸에 갖춰진 기본적인 자연 면역이 저하되면 전염병뿐만 아니라 암이나 치매 등 온갖 영역의 병에 걸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인간이 살아가려면 에너지를 만드는 영양과 산소가 필요합니다. 영양은 식사를 신경 쓰면 3대 영양소를 균형 좋게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대기 중에 약 21%가 산소이니 호흡만 하면 산소는 체내에 들어옵니다. 산소를 잔뜩 들이마시려면 밖으로 나가서 수풀에 많은 공원 등에서 크게 호흡하며 천천히 걸으면 됩니다. 원래 의료의 기본은 영양과 걷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두 가지만으로는 부족할 때만 기간 한정으로 최소한의 약을 처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의료는 약 처방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4가지 종류의 치매약이 보험에 적용되고 있으며 항치매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도네페질, 갈란타민, 메만틴, 리바스티그리민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치매에는 이러한 약 사용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트콜린이라는 화학물질을 증강시키는 약입니다. 치매를 치료하는 약이 아니라 치매가 진행되는 속도를 늦춰준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용하지 않길 바라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부작용이 너무 심하다는 점이죠. 인호성, 즉 화를 잘 내는 성급한 성격이 높아지게 되는데 말하자면 쉽게 화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약 때문에 폭력을 행사하거나 폭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행장애, 파킨슨병에 걸릴 위험이 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식욕부진으로 체중이 줄어들었다는 점입니다. 네 번째는 심장에 대한 영향입니다. 치명적인 부정맥을 유발하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하루를 생활하며 자율신경의 2가지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에 활동할 때는 교감신경이 우위이며 밤에 잠을 잘 때는 부교감신경이 우위가 되어야만 수면의 질이 좋아집니다. 걷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낮 동안에 잘 걷기 때문에 기분 좋게 피곤해져 밤에 잠을 잘 잡니다. 낮 동안에 지속해서 교감신경이 흥분된 상태여도 밤에는 편안한 부교감신경이 우위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교감신경이 우위인 시간대가 길어지면 변비가 개선됩니다. 이처럼 걷는 습관을 잘 들인 생활을 지속하면
자율신경의 균형이 좋아집니다. 그다지 걷지 않는 사람에게는 완전히 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변비로 소화기 내과의 진료를 받으면 걷는 습관과 식습관을 묻지도 않고 변비약을 처방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걷지 않는 사람은 햇볕을 쬐지 않으므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잘 분비되지 않으며 적당한 피로감도 얻을 수가 있어서 수면의 양도 질도 떨어집니다. 잠이 잘 오지 않아서 근처에 있는 병원에 가면 수면제를 처방받기 쉽습니다. 그런데 자주 걷는 습관만 들이면 이 점을 확실히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변비로 고민하고 있다면 걷기가 제일입니다. 걸으면 자율신경의 기능이 조정되며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변비가 완화됩니다. 뇌 속의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진 상태가 바로 치매입니다. 치매인 사람에게는 공복을 참지 못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인슐린이 있어도 잘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뇌세포에 조금이라도 포도당이 떨어지면 포도당을 갈망하게 됩니다. 알기 쉽게 이야기하자면 마치 각성제에 의존증인 사람이 각성제를 끊는 것처럼 포도당을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척 건강한 사람은 식사할 때 포만감을 느끼며 먹은 음식이 소화되고 흡수된 후에 차츰 공복이 됩니다. 그리고 잠시 공복 상태가 지속되어도 다음 식사까지는 공복 상태를 참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치매나 치매 경향이 있는 사람은 잠시라도 공복 상태가 되어 혈당치가 낮아지면 뇌가 포도당을 갈망합니다. 아무리 해도 뇌가 참을 수 없어 다음 식사 시간이 오기 전에 탄수화물 등을 먹고 마는 것이죠. 저녁 식사를 했는데도 배가 고파서 아침까지 참지 못하고 밤에 주먹밥 같은 음식을 먹게 되는 시기입니다. 치매가 심해지면 뇌세포 속에 포도당 부족이 더 두드러집니다. 밤에 몰래 먹는 사람도 많으며 밥통 안에 밥을 손으로 덥석 먹어버린 후 단기 기억 장애 때문에 본인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치매에는 뇌당뇨병, 제2의 당뇨병이라는 별명이 있는데 당뇨병은 치매에 걸릴 제일 큰 위험 요인입니다. 그러니 당뇨병의 예방은 치매 예방과 같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치매는 고령자의 병이라기보다는 청년층과 중장년층에 걸친 생활 습관의 결과입니다. 부모의 재산이 많아서 일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사람, 임대 수입이 많아서 일할 필요가 없는 사람, 전업주부로서 남편의 수입이 많아서 일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 등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풀타임으로 일하는 사람과 달리 매일 밖에 나갈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집안에서 과자를 먹으면서 온종일 텔레비전을 보기만 해도 생활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걷지 않으며 포도당 과잉인 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치매에는 제일 큰 위험입니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치매는 축복받은 사람일수록 걸릴 위험이 큰 병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단계에서는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합니다. 가족이 눈치챘다고 해도 치매라는 말 자체가 상대를 상처 입히기 때문에 말하기 어렵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남편이 당신 치매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부인이 화를 내며 싸우게 됩니다. 정년퇴직 이후에 할 일이 없으면 치매 위험이 커집니다. 하루 종일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햇볕도 쐬지 않고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 컴퓨터를 보기만 하는 사람은
확실히 인지 기능이 저하됩니다. 단맛 음식을 먹거나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며 외출하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나도 결코 예외는 아닙니다. 일이나 용건이 있어서 외출하는 날도 꽤 있지만 집안에서 뒹굴뒹굴 하는 시간이 인생에서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외출이 귀찮아질 때도 있어서 문득 이 상황이 계속되면 곤란해지겠는걸? 이라고 다시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70대가 되면 외출할 기회가 더 적어질까요? 조금 걱정됩니다. 나갈 곳이 없다라고 토로한 70대도 있었습니다. 더는 무언가에 힘쓸 의욕이 없다라고 말한 70대도 있었습니다. 외출의 빈도가 줄어들면 치매 위험이 커집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산책하는 습관을 추천합니다. 애초에 자외선은 비타민들을 활성화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비타민 D는 장관에서 칼슘을 흡수할 때 필요하며 부족하면 골다공증에 걸립니다. 햇볕은 뇌 속의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의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걷는 습관이 있어서 적당히 걷는 사람은 세로토닌 얼굴이 되어갑니다. 기미와 주름이 다소 있긴 하지만 세로토닌 얼굴이 더 활기가 있으며 인상도 젊습니다. 여성의 경우 나이 든 얼굴을 화장으로 커버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얼굴은 화장으로 커버할 수 있어도 목주름까지 숨길 순 없습니다. 걷지 않는 사람은 목의 노화가 나타납니다. 나는 환자를 진료할 때 목을 보면 어느 정도 걷는 사람인지를 제대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걷지 않는 사람은 목에 주름이 많으며 노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걷기 운동을 할 때는 머리를 제대로 지탱해야 하니 잘 걷지 않는 여자들은 머리의 피부나 경추로부터 노화하기 시작합니다. 미용을 위해서 가급적 밖에 나가지 말아야 한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미용을 위해 가급적 밖에 나가서 걷자라고 사고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물론 자외선이 강한 계절에는 적당한 자외선 방지를 해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 요즘에도 주위 사람들이 없는 바깥에서 마스크를 쓰는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걸을 때 산소가 부족할까봐 걱정스럽습니다. 더욱이 야외에서 걸을 때는 마스크를 벗고 산소를 듬뿍 마셔야 합니다. 야외에서도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급적 마스크를 쓰지 않는 편이 체력과 면역 시스템 유지에 유리합니다. 면역 단련이라는 개념을 말할 때 이야기했듯 독성이 낮은 바이러스라면 때때로 조금씩 흡수하는 편이 좋으며 바깥에 나가는 편이 정신적인 스트레스 완화의 관점에서도 좋을 것입니다. 외출 빈도가 낮은 사람에게는 면역을 단련할 기회가 없습니다. 밖을 걸으면 몇 사람과 스쳐 지나가면서 극히 소량의 다양한 약독 바이러스를 접할 기회가 늘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면역 단련이 된다고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버스나 전철을 타는 것도 인파 사이를 걷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걸으면 폐렴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면역 단련으로 면역이 상승하는 것은 물론 걷게 되면 호흡근과 심폐 기능도 단련됩니다. 심폐 기능이 강화되면 가래를 잘 뱉을 수 있게 돼서 폐렴에 잘 걸리지 않게 됩니다. 중년 이후의 러닝은 위험합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며 러닝을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에 러닝 같은 과도한 운동을 하면 부상을 입거나 최악의 경우 돌연사 등으로 생명이 단축될 위험이 있으니 추천하진 않습니다.
러닝은 착지 시에 무릎이나 발목 관절에 큰 부담을 줍니다. 체중이 60kg인 사람이 걸을 때 한쪽 발에 가해지는 부하는 60kg 정도이지만 뛸 때는 180kg 정도라고 합니다. 평소에 그다지 걷지 않는 중년은 발의 근육량이 떨어져 있을 테니 180kg의 부하가 더해지면 넘어지거나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걸을 때 무릎에 가해지는 부하는 가벼우며 걸으면 허벅지 앞쪽 근육이 단련됩니다. 과도한 운동은 생명을 단축시킵니다. 뛰는 것은 걷기와는 달리 심장이나 폐에도 매우 큰 부담을 줘서 호흡도 거칠어집니다.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마라톤 대회에서는 때때로 심폐정지자가 나와서 자동 체외식 세동기로 소생시키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면서까지 뛰어야 하는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걷기 같은 적당한 유산소 운동은 유익합니다. 하지만 러닝 같은 과도한 유산소 운동을 하면 활성산소가 발생합니다. 활성산소란 산화작용이 높은 유해한 산소입니다. 활성산소가 늘어나면 세포가 삭아서 노화가 촉진됩니다. 걷기 같은 적당한 운동은 면역력을 강화시켜주지만 마라톤 같은 힘든 유산소 운동을 하면 활성산소가 과도하게 발생해 면역력이 저하됩니다. 중년 이후의 러닝은 운동을 통한 건강 효과에서도 몸에 대한 데미지가 더 클 것입니다. 중년은 적당한 유산소 운동을 매일 수시로 계속하는 편이 유익합니다. 걷기를 이동이라고 생각해보면 좋습니다. 걷기는 힘들어 보인다라고 생각해서 걷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걷기를 이동이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여행이든 영화든 쇼핑이든 통근이든 뭐든지 좋습니다. 이동하면 걷기가 동반됩니다. 걷지 않으면 갈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 싫어질 수도 있겠지만 볼일을 만들어 이동하면 자연스럽게 걷게 됩니다. 무리하게 거리를 하지 않아도 이동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일하는 사람은 외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철이나 버스를 타며 직장에서도 어느 정도 거리를 걷게 되죠. 문제는 일하지 않는 고령자입니다. 볼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출할 장소를 만들면 이동할 수밖에 없게 돼서 걸을 수가 있습니다. 볼일을 만드는 것이 걷기를 위한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볼일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다른 사람과 만나는 약속을 만든다. 회식에 참석한다. 쇼핑을 간다. 콘서트를 보러 간다. 피트니스 클럽에 간다. 골프를 치러 간다. 문화교실에 간다. 동호회에 가입한다. 이런 스케줄을 만들어 다른 사람과 만나는 약속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상생활에서 계단을 이용하기만 해도 훌륭한 근력 운동이 됩니다. 길거리와 지하철역, 회사, 집 등의 계단이 있는 곳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온 세상이 온통 트레이닝 센터입니다. 서울의 지하철역은 이렇게나 싶을 정도로 깊은 곳에 있으니 계단을 잘 이용하면서 근력 운동을 해보면 좋을 것입니다. 다만 비로 바닥이 젖었을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균형 있게 발을 닿지 않으면 넘어질 것입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 넘어지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무릎이 안 좋은 사람들은 모두 계단을 내려갈 때가 괴롭다, 내려갈 때가 무섭다라고 합니다. 내려갈 때는 천천히 내려가도록 해야 합니다. 필자가 추천하는 것은
하루 20분 걷기입니다. 20분은 숫자로 기준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의 기준으로 삼았을 뿐입니다. 20분을 고집할 필요는 전혀 없으며 10분이라도 상관없습니다. 틈새 시간이 있으면, 수시로 걷기라는 습관이 있으면 몇 분이라도 괜찮습니다. 5분이라도 3분이라도 1분이라도 괜찮습니다. 1분이라도 괜찮습니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그렇게 짧은 시간이라도 괜찮은가요? 라고 꼭 되물어 봅니다. 1분이라는 시간은 짧게 느껴지지만 꽤 긴 시간입니다. 1분 동안에는 꽤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24년 파리 올림픽의 남자 수영 100m 자유형 결승에서 금메달 리스트의 기록은 46초입니다. 시험 삼아 1분 동안 걸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분 동안 걸으면 꽤 긴 거리를 갈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80m 정도 간다고 알려져 있죠. 그러니 1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분명 꽤 긴 거리를 걷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기분 좋게 느끼는 속도로 걸으면 됩니다. 빨리 걷기를 권하는 경우가 있는데 걷는 속도는 그다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빨리 걷기를 권하는 경우가 있는데 걷는 속도는 그다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이 기분 좋게 느끼는 속도로 걷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기분 좋게 느끼는 속도로 걸으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속도가 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느리게 걷는 것은 꽤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죠. 만약 100m를 20분에 걸쳐 걸으십시오라고 한다면 꽤 힘들 것입니다. 1분 30초 정도 걸어갈 수 있는 거리를 20분에 걸쳐 걸으면 오히려 고통스러울 것이죠. 걷는 속도는 신경 쓰지 말고 편안한 속도로 즐겁게 걸어봅시다. 만선 신부전증이나 협심증 등 심장에 지병이 있는 사람은 빨리 걷기로 심박수가 올라가면 위험합니다. 심박수가 140이 넘어버리면 부정맥이나 협심증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심박수는 110 이하에서 유지하는 정도로 걷기를 바랍니다. 다만 심박수를 일일이 측정하면서 걸을 필요는 없습니다. 한 가지 기준을 세운다면 콧노래가 나올 정도이거나 옆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라면 심박수는 분명 110을 넘지 않을 것입니다. 편안하다고 느끼는 속도로 무리하지 않는 정도로 걷기를 바랍니다. 피곤해지면 속도를 늦추거나 휴식을 취해도 됩니다. 힘들어지면 그만두도록 해야 합니다. 걷는 습관이 생길 때까지는 시간이든 속도든 신경 쓰지 말고 걸어봅시다. 그리고 걷는 습관이 생기면 다음에는 자세를 신경 써봅시다. 등을 펴고 가슴을 내밀고 팔꿈치를 조금 굽히고 당기는 것을 의식하면서 걸어봅시다. 척추 스트레칭을 추천합니다. 가슴을 내밀고 걷는 방법 중 하나인데 가슴을 내민다기보다는 등에 더 의식을 두고 걷는 법이죠. 파리 컬렉션의 모델이 된 기분으로 등을 펴고 걷는 것입니다. 이 척추 스트레칭 워킹의 첫 번째 포인트는 아랫배를 밑으로 끌어올리듯 걷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정수리를 끈으로 당기고 있다고 생각하며 척추를 제대로 펴고 가볍게 가슴을 펴는 것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무릎을 가볍게 펴고 발끝을 들어 올려 발꿈치부터 착지하는 것입니다. 착지한 발꿈치 위에 재빠르게 허리를 올려놓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